내가 젊고 자유로울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늘은 하늘이었다. 그런데 길을 잃자 산이 더는 산이 아니고 강도 강이 아니었으며 하늘도 하늘이 아니었다. 견성을 얻자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고 하늘은 다시 하늘이었다. 오등의원의 실린 이 대목은 의식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탁월한 비유로 해석되곤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단순한 의식으로 산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을 순수하게 직관하고 반응하며 내면 세계에서 산과 물과 하늘을 사심없이 상상하고 경험하죠. 그러나 잠시 후 인간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복잡한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거닐고 향유하던 산이 외부 세계가 정의하고 규정한 산의 개념과 정령 동일한 것인지를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하죠. 내면과 외부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인간은 내면과 외부를 통합하며 둘 중 무엇이 우선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눈앞에 산이 존재해야 산이라는 인간의 내적 관념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산을 인식할 인간의 내적 세계가 없다면 산은 산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없죠. 즉 인간의 내면과 외부가 만날 때 산은 비로소 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의식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나요? 길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빈곤한 내면에 산과 물과 하늘이 되어줄 오늘의 책, 로버트 존슨의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입니다. 로버트 존슨은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대중에게 쉽고도 깊게 소개하는 분야의 권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그의 저서에서 각기 다른 소설 속 세 인물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의식의 발전 단계를 칼 융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며 인간의식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안하죠.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 융의 개념 몇 가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자아와 자기를 구별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아란 의식적 자아를 가리킵니다. 생각이나 감정, 기억, 지각 등 의식 기능을 가리키죠. 가령 우리가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아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개념으로 한 사람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아의 의식을 넘어서는 모든 무의식적 요소들을 통합하는 개념이죠. 즉 자기가 전체라면 자아는 그 일부인 것입니다. 그 밖에 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하는 인격적 특성을 포괄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들이 그림자를 이루곤 하죠. 즉 우리의 의식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 삶의 목표는 이 같은 무의식들을 의식화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자기를 회복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수많은 상징이 등장하는 계기도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무의식들을 수없이 흔들어 깨우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죠. 즉 자기 실현이란 에고에 갇힌 인간의 좁은 자아가 그림자를 대면하며 전체로서의 자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의식의 첫 단계는 2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단순한 의식입니다. 단순한 의식은 외부의 욕망을 달성하기보다 풍성한 내면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죠. 또 외부 세계의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학습하기보다 자기 내면의 환상과 상상 속에서 화려한 세계를 구축하곤 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작품에 드러나는 돈키호테는 단순한 의식의 전형입니다. 돈키호테는 아름다운 여인 둘시네아로 상징되는 인생의 달콤함을 찾아 모험을 떠나죠. 돈키호테의 내면 세계에서 천상과 희망,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기사도와 같은 가치는 외부 세계의 현실만큼이나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3차원 세계에서 바라본다면 외부 세계의 실패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돈키호테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시종 산초 판자는 여러모로 돈키호테와는 다른 속성을 보입니다. 돈키호테는 키가 크고 행동거지도 품이 있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산초 판자는 키가 작고 뚱뚱한 실용주의자이죠. 또 돈키호테는 자유롭고 낙관적이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2차원 인간이지만 산초 판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칼 융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둘의 관계는 대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과 음이 어우러져 태극의 합의를 이루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통합되어야 할 자아와 그림자 같은 관계이죠. 이들이 겪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풍차와의 전쟁입니다. 언덕 위에 풍차들을 마주한 돈키호테는 거인들의 위장이라며 용맹하게 돌진하죠. 하지만 회전하는 풍차에 걸려든 돈키호테는 처절하게 바닥에 놔뒹굴고 맙니다. 외적 세계의 가치관으로 돈키호테의 분투를 지켜본다면 돈키호테는 환영과 망상 앞에 허우적대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에 불과하죠. 그러나 내면 세계에 집중하여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돈키호테에게서 상상 속 영웅과 전투를 벌이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돈키호테는 그간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비현실적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산초 판자는 마치 옛 돈키호테가 그러했듯 둘시에나를 찾아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말하죠. 이처럼 돈키호테 이야기의 기적은 돈키호테가 산초가 되고 산초가 돈키호테가 되는 역전에 있습니다. 이상을 쫓던 돈키호테가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살던 산초가 이상을 꿈꾸게 되는 역전 말이죠. 내면에 갇혀 현실에 눈감았던 돈키호테의 에고는 마침내 그림자와 마주치며 죽기 전 잠시나마 3차원 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2차원 인간의 단순한 의식은 3차원 인간으로 접어들며 차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의식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의식 수준이자 우리 사회가 가장 존중하는 의식이죠. 복잡한 의식은 본능을 통제하고 늘 걱정과 염려 가득한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복잡한 의식을 장려하며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되도록 빨리 단순한 의식에서 벗어나 복잡한 의식을 지니도록 교육합니다. 체계적인 의무 교육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만을 구성원의 내면에 의식하고 수많은 매체들은 자유, 자기 결정권, 선택과 같은 복잡한 의식의 자질을 긍정하는 담론들만 무수히 생산하며 과학주의의 보편화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인간의 존재 조건으로 끌어올렸죠. 그리하여 어느새 우리 사회엔 본능을 찬양하고 내면 세계의 풍성함을 자랑하던 2차원 인간들이 도태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복잡한 의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삼촌 앞에서 복수를 이루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망설이죠. 복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폭력에 대한 혐오 사이에서 햄릿은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본능과 이성, 고민과 행동, 내면과 외부 사이에서 무엇 하나를 선택하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죠. 심지어 그는 삶과 죽음의 선택지에서도 길을 잃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길 잃은 햄릿에겐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죠.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햄릿과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이상과 외부의 과제 사이에서 자기를 위한 진정한 선택을 끝없이 뒤로 미루며 그저 관성처럼 어제와 꼭 닮은 오늘을 살아가죠. 그러고는 우리 내면의 본능적인 면, 어두운 면을 외면하며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는 시의적절한 핑계를 끌어와 언제까지고 자기다운 삶을 유예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햄릿처럼 말이죠. 한 가지 희망은 작품 말미에서 햄릿이 마침내 자아를 초월하는 상위 의식을 어렴풋하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꾸민 일이 김이 빠지네. 새삼 배우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일을 벌여도 결말은 하느님이 지으신다는 사실을. 요컨대 본능과 이성, 내면과 외부의 충돌은 우리 삶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인간은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더 넓은 자기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잃어야 하는 법이죠. 괴테의 작품에 등장하는 파우스트는 온갖 지식을 두루 섭렵한 대단히 지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파우스트는 지식이 삶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의 고독과 무의미성에 좌절하게 되죠. 절망감이 극심하던 어느 날 마침내 파우스트는 독약을 손에 쥐고 삶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부활절 음악의 환상이 파우스트의 눈과 귀를 사로잡죠. 이내 홀린 듯 독약을 치우고 서재를 나선 파우스트는 군중들과 축제를 벌이며 일시적인 구원을 누립니다. 이내 만족한 파우스트는 곧 서재로 돌아오죠. 그러자 이번엔 서재 가득 오싹한 기운이 감돌더니 파우스트 앞에 몹시나 기묘한 존재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을 한때 전체였던 부분의 일부라고 소개합니다. 이후 작품의 줄거리는 쾌락을 미끼로 시시때때로 파우스트의 영혼에 탐을 내는 메피스토펠레스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이따금 흔들리고 방황하는 파우스트의 대립으로 점철되죠. 작품 초반 파우스트는 지식을 쫓아 삶을 초월하길 소망하는 복잡한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고립과 절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끝에 메피스토펠레스를 대면하게 되죠. 칼 융의 관점으로 보자면 둘은 별개의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아닌 한 쌍의 대극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극이란 무찔러 없애야 할 갈등의 대상이 아닌 기필코 끌어안아야만 하는 통합의 대상이죠. 파우스트가 에고라면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림자입니다. 파우스트의 에고는 지식을 추구하며 삶을 초월하기를 소망했고 그의 그림자는 파우스트를 솔직한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로 인도했죠. 메피스토펠레스의 농간으로 청춘의 열정과 사랑, 명예와 부를 거머쥔 파우스트의 에고는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그림자가 파우스트의 삶을 들이운 것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 무엇에도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않고 끝없이 온전함을 추구하며 그 결과 천상의 구원을 얻게 되죠. 따라서 파우스트의 교훈은 우리 삶의 그림자를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메피스토펠레스가 건네는 삶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고 에고의 역할을 재배열하라고 이야기하죠. 요컨대 괴테의 노작 파우스트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자신의 불완전한 자아를 깨닫고 그림자를 끌어안아 온전한 자기를 완성해가는, 즉 방황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로버트 존슨의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작품 속 세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내면과 외부의 충돌을 경험하며 길을 잃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길을 잃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하늘은 하늘이었죠. 그러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세상의 잣대와 욕망, 규범에 휘둘리며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산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되고 정복해야 할 과제가 되죠. 내면과 외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복잡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햄릿처럼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끝내 파우스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메피스토펠레스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과 직면하고 그 그림자를 통합해 하나의 전체로 나아가고자 노력했죠. 칼 융은 말합니다. 인간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며 깨달은 의식에 다다른다. 즉 깨달은 의식을 갖기 위해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의식세계의 내 자아를 더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억압했던 나의 욕망, 부정했던 내면의 본능, 외면했던 내 안의 그림자를 진실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내 안의 어두운 충동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어둠을 알아차리고 의식세계 아래에 두자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 감정이 왜 내 안에 생겼는지 인지하는 사람만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아무쪼록 그림자와 싸우기보다 그림자와 춤추는 하루가 되길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혐책방이었습니다.